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196페이지에 무슨 방식? 이제 환지 방식에 관한 거로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수용 사용 방식 끝나고 이제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죠. 자, 환지 방식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종전의 땅 대신에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이니까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을 어떤 식으로 바꿔줄 것인지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종전의 토지 대신에 새로운 환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그래서 종전했던 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바로 환지 계획이라고 하죠. 바로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거, 이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라는 거. 그럼 첫 번째 환지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그래서 환지 계획은 작성하는 건 사업 시행자 당연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그 중에 1, 2, 3, 4, 5번에 들어가는 내용까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번이 뭐죠? 환지 설계. 그래서 환지 계획에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205페이지 한번 기본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20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속에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속에 그림이 들어있죠. 자, 거기 논밭이 있는 쭉 1번 필지부터 1, 2, 3, 4, 5, 6 쭉 해서 필지들이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런 종전의 땅을 싹 감개고 새로 어떻게 만든다? 밑에 그리고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쫙 네모치게끔 다 만들어가지고 종전의 1번 토지 소유자에게는 새로 만들어진 환지 1번을 드리고 2번 토지 소유자에게는 2번을 드리고 3번에 있던 사람에게는 3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종전의 토지 필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발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걸 이직해 주겠다는 이 도면, 이걸 뭐란다? 환지 설계라고 하고 바로 이런 환지 설계가 처음으로 환지 계획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필지에 분류된 환지 명세. 자, 위에 있는 205페이지에서 위에 있는 그림은 종전의 토지라는 성격이고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환지입니다. 두 개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그림 같지만 위에 거는 아직 개발되기 전의 땅, 밑에 건 개발 후의 땅 이런 뜻이죠. 따라서 위에 걸 환지 전 토지 성격이고 밑에 건 환지 후 토지 성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랬으니까 바로 밑에 거 1번 필지는 아까 위에 있던 사람한테 준단다. 2번 필지는 위 사람한테 준단다. 그래서 각 필지마다 요게 이게 무슨 성격을 갖는 건지 그 각각의 필지별 환지 명세가 바로 환지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때 청산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종전의 토지와 새로 받는 땅과의 차액을 이걸 청산금이라고 하고 그런 청산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무엇이 있더냐? 종전의 토지 중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저는 환지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람 있잖아. 그분한테는 뭐 되죠? 현금 주고 떠나보내야 되죠. 바로 그게 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종전의 토지 값어치보다도 새로 받는 환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더 낮게 평가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주거나 또는 받아야 됩니다. 징수하거나 또는 교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청산금, 징수대상, 교부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그것이 바로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이것도 환지계획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채비지가 뭐고 보류지가 뭐죠? 이거는 여러분들 용어 정의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채비지, 보류지에 관한 명세는요. 쭉 넘어가서 205페이지까지 말고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환지계획에 들어가는 19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들어있어요. 채비지 등 하고 나와 있잖아. 거기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란 말이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 무슨 개념이 있다? 보류지라는 개념과 채비지라는 개념이 거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보류지라는 게 뭐죠? 보류라는 건 아직 주지 않은 땅, 이게 보류잖아. 그럼 뭘 주지 않았다는 거야?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개발되는 땅, 즉 환지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건 아직 남겨둔 땅이다. 개발은 됐는데 종전의 소유자에게 아직 주지 않겠다. 이게 보류지라는 거죠. 이게 보류지입니다. 그럼 어떤 성격으로 보류지가 정해지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각종 그런 규약이나 정관 내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땅. 이것이 첫째 보류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 그게 1이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그건 팔아가지고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도시개발 사업 경비를 쓰겠다. 이것이 첫째 보류지고, 또 하나는 규약 등에서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아직 남겨둔 땅. 이 두 가지를 뭐로 정한다? 보류지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를 뭐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뭐로 정한답니까?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보류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즉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 규약 등에서 정한 목적으로 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땅. 이게 두 가지가 보류지인데, 그 중에 1번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서 남겨둔 땅, 요거를 특별히 뭐라 부른다? 그걸 채비지라고 부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채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보류지 속에 채비지가 들어있다. 개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별로 바람직한 개념 아니거든요. 뭐 법을 이땀시로 만들었는지 채비지 보류지 개념을 뭐 이땀시로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그걸 채비지 보류지라고 한단다. 바로 채비지 보류지 명세서들이 환지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는, 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은 종전에 있는 땅을 싹 까먹여가지고 새로 개발해서 그 개발된 땅을 주는 거라 그랬죠. 근데 토지만 주는 게 아니고 토지 위에다 아예 일찌감치 건축물까지 지어주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입체환지. 환지라는 건 땅을 바꿔주는 건데 그냥 땅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땅 위에다 건축물까지 지어서 주는 거, 그걸 입체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입체환지가 계획되었을 때는 그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서 같은 것들이 환지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결국 환지계에 들어가야 되는 5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환지 명세, 이것이 5가지가 원래는 환지계에 들어가려니다. 그 밖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다음에 사항하고 돼 있죠. 거기 보니까 뭐 수입 지출 계획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평균 부담률 및 비례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 평균 부담률 계산식이 있고 비례율 계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뭐는 한번 시험 문제 났더냐? 비례율 계산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비례율이라는 게 뭘 말할까?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실까요? 여기다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여기. 그럼 여기서 개발되기 전, 즉 환지 전 토지 가액이 있을 것이고, 이걸 다 합한 거, 합계, 토지 가액이 합계액이 있겠죠. 그때 이걸 얼마로 할까? 이걸 1000억이라고 하자. 자, 개발되기 전, 환지 전, 아직 개발하기 전에 땅값을, 여기 필지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가격이 얼마짜리냐라는 걸 평가했더니 이게 총 얼마란다? 1000억이랍니다. 근데 이걸 싹 까뭉개고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바둑판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거 환지로 개발한 그 개발 후에 토지 가액의 다시 합계액은 이게 얼마로 평가되느냐? 이거는 300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얼마짜리가 1000억짜리 땅짜리예요. 얼마짜리가 된 겁니까? 이 1000억짜리가 3000억짜리가 됐잖아. 그러면 300% 늘어난 거죠? 그럴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값이 오른 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용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개발하는 그 개발비가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비 또는 사업비라는 표현이겠죠. 바로 여기 분명히 비용이 들어갔을 거랍니다.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을까? 1500억이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 1500. 그럼 1000억짜리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1500억을 들여서 개발했더니 얼마짜리가 됐다? 3000억짜리가 됐다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1000억짜리 땅이 있었는데 그걸 1500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더니 그 땅이 얼마짜리 됐다? 3000억짜리가 됐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비례율이라는 게 거기서 어떤 걸 말한다? 비례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례율이란 이거 종전의 토지가액, 환지전 토지가액 합계액 있죠? 얼마? 1000억짜리. 이 1000억 분의 자, 이거 새로 개발된 토지가액 뭐죠? 3000억이잖아. 그럼 3000억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실제로 들어간 개발비는 빼야 될 거냐? 1500억. 이건 비용으로 들어간 거니까 빼야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이 비율이 바로 이 벌이 바로 비례율입니다. 그럼 3000억 분의
1000억분의 3000에서 1500 하면 1500억이죠. 그럼 1000억분의 1500 하면 1.5가 되죠. 1.5 곱하기 100 하면 얼마나 한다? 15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150%라는 건 무슨 말이죠? 1000억짜리 땅이 있었는데 그걸 돈을 처발라서 개발을 했더니 얼마 됐다? 3000억이 됨으로써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1.5배 수익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0억짜리가 결국은 1500억짜리도 수익이 늘어났다. 그게 150%라는 게 무슨 말이잖아. 왜? 1000억짜리 땅을 갖고 있던 걸 15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3000억짜리가 됐으니까 합쳐봤자 얼마죠? 사실은 1000억에다가 1000억짜리 땅에다 1500짜리 2500억이 되는데 2500짜리가 된 게 아니라 3000억이 됐으니까 500억이라는 만큼은 이익이 난 거잖아. 그리고 1000억짜리 땅덩어리가 개발했더니 500억이란 이익이 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1000억에서 500억이 났으니까 그 수익률은 150%의 수익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비례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례율은 뭐 하는 데 써먹을까? 바로 여기 권리가액이라는 걸 산출하는 데 필요합니다. 종전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새로 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이 땅을 새로운 땅으로 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짜리로서 평가받느냐라는 거 이걸 여기서 뭐란다? 권리가액이라는 이 계산법을 쓰는 데 필요합니다. 그럼 종전의 땅값이 이게 얼마였을까? 이 땅이 여러분들 20억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권리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종전의 토지가액 이거 하나예요. 20억짜리. 그 20억이라는 땅을 가진 사람의 그게 아까 비례율 이 비율만큼 늘어났다. 150%가 늘어났으니까 결국 1.5가 늘어난 거죠. 곱하면 뭐죠? 20억짜리가 1.5로 곱하면 30억이 되는 거죠. 그죠? 20억 곱하기 1.5라는 건 결국 30억짜리입니다. 이게 권리가액입니다. 즉 종전의 토지가액은 20억이지만 이걸 이렇게 개발해서 준다면 이 땅은 얼마짜리로 볼 수 있다? 30억짜리의 값어치를 갖는다. 20억짜리 땅이지만 이 땅은 이 비례율이 150%이기 때문에 그걸 곱해보면 실적으로 이건 30억으로 볼 수 있다. 요 30억이란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권리가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를 새로 개발했을 때 그게 얼마 정도의 값어치를 가질 것이냐라는 그 예상 가격 이걸 권리가액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써 있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이라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줄 종전의 토지와 새로 환지에 뭘 고려해서 환지계획을 작성합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그 옆에 보면 심학습해가지고 환지계획 기준에서 시행규칙 제27조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법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도시개발법에 있는 법률에 있는 내용이나 시행령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말이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비법보다는 더 쉬운 법률입니다. 그런데 현 문제는요. 꼭 쉬운 것만큼 더 까다로운 데서 냅니다. 바로 어디 있는 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에 있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시행령이 들어있죠.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건 시행규칙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내용들 이걸 현 문제로 많이 내는 게 특히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도 환지계획의 기준도 시행규칙 제27조에 있는 거로서 여기 있는 것도 실제로 현 문제가 났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난 게 바로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놓고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때 평면 환지는 뭐죠? 종전했던 토지 싹 까뭉개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종전의 땅 대신에 새로운 토지로만 바꿔주는 거. 이거는 평면하다, 평탄하다는 얘기죠. 땅과 땅은 평탄하잖아. 그러니까 평면 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한다. 예, 환지 전에 있던 토지에 있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진 환지 땅으로 옮겨가는 거, 땅으로만 옮겨가는 거. 이거는 평면 환지입니다. 반면에 밑에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자,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있던 권리를 어디로 옮긴다? 구분 소유권으로 이전한답니다. 그때 구분 소유권이 된 구분 건축물, 구분 소유권으로 주는 구분 건축물이 뭐죠? 바로 아파트 같은 것들 또는 구분 소유권을 갖는 상가 같은 것들 이거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땅만 주는 게 아니고
땅 위에다 건축물을 주는데 그 건축물은 구분 수익권을 갖는 건축물들, 그걸로 주겠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입체환지라고 한단다. 그렇게 평면환지와 입체환지로 둘로 구분한단다. 그거 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환지 설계는 원칙은 무슨 방식으로 한다?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평가식은 뭐죠? 종전의 땅이 얼마짜리인지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하는 걸로 합니다. 평가식. 그리고 면적식이라는 거죠. 거의 토지의 변동이 없을 때, 토지들의 변동이 없을 때, 그때는 큰 땅을 가진 사람한테 가격을 더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작은 땅을 가진 사람한테 더 평가를 작게 한단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땅을 가질수록 그만큼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거. 이거는 면적식을 기준으로 한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원칙은 뭐다? 평가식입니다. 근데 뭐 A 토지나 B 토지나 C 토지나 D 토지나 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 즉 평가하는데 크게 고려할 수가 없어. 서로 간에. 그럴 때는 그냥 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건 면적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거기서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98페이지에 위에 박스 속에 보면 환지 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그 시행규칙 제27조에 이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 같은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났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내냐. 하여튼 돌아버리는데 거기까지 외우기는 벅찬데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다만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서 틀린 내용이 있어요. 작년도에 아마 들어간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맨 마지막 동그라미 2번에 그 박스 속에 위에 있는 박스의 맨 밑에 쪽에 동그라미 1, 2번 중에서 2번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의결권 총수의 32분의 2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32분의 1로 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됐죠. 32분의 거기 2라고 됐는데 그 중에 뭐를 지우라? 요 2자. 요거를 삭제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2라는 숫자는 잘못됐으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거 32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지워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라고 됐잖아. 그럼 원래는 뭘 고려하는데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지면 토수이환이라는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즉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환지를 줄 것이냐 이걸 줄 때는 어떤 기준에서 줘야 될 거냐.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장소 주고 나랑 사업 시행자하고 많이 트러블 있고 싸우는 사람은 저 나쁜 장소 주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원칙은 뭘 고려한다? 종전의 토지와 이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있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더라. 종전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환지를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환지 부지정 이런 경우도 있다. 첫째,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환지를 받기 싫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저는 저런 새로운 땅 만들어주는 거 싫고 그냥 보상비 주세요. 그 돈 갖고 가서 다른 데 농사질 땅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짓지. 나 도시로 만들어주는 땅 싫습니다. 하는 사람. 그분한테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또 환지를 주려고 했는데 마땅히 새로 줄 환지가 좀 맞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목장 용지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환지를 줄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보상비 줄 테니까 청산금 드릴 테니까 그냥 떠나실래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지 뭐 라고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고 이때 중요한 건 본인이 떠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본인만 떠난다고 해서 돈 주고 떠나보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그 종전의 토지, 그 본인이 갖고 있던 땅에 임차권자가 있었다면 어떡할래?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본인만 떠나버리면 임차인은 아직 임대차 기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도 같이 떠나야 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그 사람의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할 때는 임차권자가 있었다면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 아셨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수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이건 무슨 말이죠? 지나치게 작은 땅. 이걸 과수토지라고 합니다. 이 과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 제가 종전의 토지보다는 새로 받는 땅의 면적이 종전보다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줄어든다고 했습니까?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비율이. 종전의 땅보다는 여기 뭐가 만들어지니까?
도로 같은 게 들어가지 공원 같은 게 새로 조성되면서 공공설이 들어가는 것만큼 결국 새로 받는 땅의 면적도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종전의 땅을 줄여서 줬더니 이게 뭐가 된단다? 건축법의 부분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건축법에 가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최소한 15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되고 녹지지역은 최소 20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하고 그 밖에 나머지 관농자지역이죠. 그건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에서 마지막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해야 되지 그 미만으로는 하지 말라.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주거지역이랍니다. 그럼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되는데 물론 조례에서 60으로 정할지 70으로 정할지 80으로 정할지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도 60 이상을 했다고 가정하자. 근데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 환지를 주겠다는데 이게 얼마밖에 안 다? 이게 40제곱미터밖에 안 되더라. 건축법에서 나오는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되더라는 얘기입니다. 4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60이 안 되고 40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환지를 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저 작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새로 받는 환지 면적이 권리 면적이라는데 그 새로 받겠다는 저 땅의 면적을 권리 면적이라고 하고 저 권리 면적이 건축법에서 나오는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된다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은 환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 바로 이 사람한테 야, 네 건 새로 주려고 했더니 주거지역인데 60이 안 되고 최소 40밖에 안 되니까 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됐으니까 그냥 돈 받고 떠나라.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현금 청산해서 떠나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밖에 공공설 용지로 공공설의 용도 폐지로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한 환지부정. 자, 종전의 토지에 뭐가 있었는데 공공설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더 이상 써먹을 필요가 없게 됐어. 그래서 이건 용도가 폐지돼. 그러면 그 원래 공공설이 있던 위치 있잖아. 그 땅은 환지로 정하지 않는다. 어차피 새로 안 만들 거니까. 그럼 그 땅은 뭐로 쓴다? 다른 환지의 대상으로 씁니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환지 대상으로 거기를 주자라는 거. 이 세 가지가 환지를 정하지 않냐는 경우죠. 그 밖에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큰 땅을 가진 사람은 땅을 뭐 할 수 있다? 면적을 더 줄여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감환지. 너무 작은 땅을 가진 사람은 조금 늘려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증환지. 따라서 면적이 작은 토지를 가진 사람은 둘로 나눠집니다. 조금 작으면 약간 늘려가지고 환지를 정해주면 되고 너무 작으면 환지 부지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수토지 작은 땅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건 현금청산해서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 약간 작은 건 면적을 늘려가지고 그 환지 규모에 맞도록 약간 늘려가지고 증환지를 해서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 거기까지. 옆 페이지 과수토지 기준면적하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동그라미 1번은 지금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뭐 과수라는 게 작다는 게 무슨 말이다? 건축법은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란다. 그런 과수토지로 못한다. 그런 말이죠. 자, 아까 채비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그 동그라미 3번 공공설 용지라는 건 공공설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도로부지, 공원부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설치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설치하면 되지 꼭 뭐 종전했던 땅의 위치 같은 걸 고려해서 위지면 토수연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설은 결론이 뭐다? 설치하고 싶은 아무 데나 가서 설치하면 되지. 그게 어디에 설치하는지 위치나 면적 같은 것은 그런 원칙적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부율 같은 것도 있거든요. 줄어드는 비율. 따라서 종전보다 더 큰 것보다는 줄어들지만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건 관계없어요. 종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치도 꼭 종전에 있던 위치에만 해야 됩니까? 아니, 지들이 설치하고 싶은 장소 가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면 되죠. 이와 같이 공공설에 대해서는 그 위치나 면적 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까지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면적식 환지 기준 등 해가지고 토지 부담률의 산정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바로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시험 문제가 나기 때문에 심화학습에서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면적식이라는 게 아까 있었죠. 원래는 무슨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는 면적식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땅이 다시 새로운 땅으로 주는데 면적이 종전보다 얼마나 줄어들어서 주느냐. 이게 바로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있는 땅을 부담한다. 즉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부는 환지로 받을 수가 없어. 전체 면적 중에서 보세요. 요 면적 중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서 얼마큼이 줄어들었습니까? 대략 보니까 한 요 정도 땅은 줄어드는 게 됐네. 그죠? 그러면 요 부분만 새로운 땅으로 준 게 되고 요만큼은 지금 노랗게 뒤꿈치 이 부분은 결국은 환지로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뭐했다? 부담했다. 토지 부담이라는 건 자기가 얼만큼 부담을 했느냐. 원래 땅 중에서 이렇게 토지로 부담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토지 부담률인데 이 토지 부담률을 평가하는 방법이 문제 있습니다. 하여튼 법에서는 어떻게 됐다. 자, 이게 전체 토지라고 하자. 그럼 전체치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 중에서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야. 그래서 이걸 환지 계획 구역이라 하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의 땅. 환지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체 이 환지 계획 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기로 하는 땅.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땅 중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기로 하는 땅을 뭐라 한다? 보류지. 그럼 언뜻 보면요. 전체 토지 면적을 우리 10만 제곱미터라고 해보자. 10만 제곱미터. 그 중에 보류지로 정해지는 게 이게 우리 6만 제곱미터라고 해보죠. 그러면 6만이니까 조금 더 가야 되겠다. 그죠? 그림상으로 본다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6만 제곱미터가 10만 제곱미터 전체 환지계 구역 면적 중에서 환지를 주지 않고 남겨두는 게 6만이라면 그때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토지 부담률은 어떻게 생각하면 10만 분의 6만 곱하기 100 하면은 60%가 되겠죠. 내 전체 면적 중에서 60% 되는 땅을 그걸 내가 내놨다. 보류지라는 건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 땅만 환지로 준 거니까 이쪽 땅만 환지로 줬으니까 보류지 남겨둔 땅은 무려 6만이니까 결국 본인들이 받은 건 40%밖에 못 받았잖아. 60%는 내놓은 땅이 되잖아. 그게 바로 토지 부담률은 10만 분의 6만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이때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한단다? 곱하 요 종전의 전체 환지계 구역에 있는 전체 면적 10만 제곱미터 분의 10만 분의 6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일부 토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첫째는 뭐가 있죠? 바로 공공시설 부지. 여기에도 옛날에도 뭐가 있었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다고 가정해봐. 도로가 어떤 식으로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로가 나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도로가 타지하고 있는 이만큼의 면적은 다시 누구한테 준다?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줘버립니다. 어차피 여기다 나중에 또 도로 내잖아. 이 속에 도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도로 들어갈 걸 예상해서 이렇게 도로 만들어줄 걸 예상해가지고 종전에 있던 도로 부지 면적이 있다면 공공시설 부지는 원칙적으로 시행자에게 무상이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한테 무상이수되는 뭐가 있단다? 여기 공공시설 부지가 있을 것이다.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땅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따라 이거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면 이 땅들은 뭐 한단다? 각각의 여기 토지 분담량에 따른 요 전체 환지계 구역 전체 면적에서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한다면 빼기 A 플러스 B 한 걸 빼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빼기 A 플러스 B 한 걸 빼가지고 토지 부담률이라는 걸 계산한다는 것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전체 환지계 구역 전체 면적분에서 보류지 면적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고 환지계 구역 면적분에 보류지 면적 해서 각각 빼야 되는 게 각각 아래 위에서 다 빼. 뭘 뺀단다? 공공시설 부지하고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면적을 합한 거는 빼랍니다. 그럼 이때 공공시설 부지 면적을 우리 이걸 1만 제곱미터라고 가정하고 이때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면적도 1만 제곱미터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어떻게 빼면 됩니까? 6만 빼기 1만 더한 걸 빼니까 2만이 되겠죠. 위에도 10만 빼기 2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6만에서 2만을 빼니까 결국 얼마 되죠? 여기서 2만 빼면 이건 4만이 되는 것이고 그죠? 요거는 10만에서 2만을 뺐으니까 결국 8만이 되겠죠.
그러면 8만 분의 4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0만 빼기 2만 분의 6만 빼기 2만 했으니까 결국 8만 분의 4만이 됩니다. 그럼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50%가 바로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한단다. 50%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아니잖아. 10만 중에서 환지로 받는 건 실질적은 얼마밖에 안 돼? 예, 4만이고 나머지가 부르지 면적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아까 60% 같이 보이는데 위에서 2만 빼고 밑에도 2만을 같이 빼다 보니까 60%가 아니라 50%로 낮아져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토지 부담률도 계산하는 방식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니까 그거 여러분들 2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거 방식 있어. 그것이 사례를 들어오는 게 이건데 지금 말씀드린 건데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부담률의 한도라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그것도 기억해 둬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지계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야, 바로 저거 50%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수유지들의 땅을 갖다가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가져가 버리고 뭐 쥐꼬리만큼 주면 그건 환지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저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대원칙인데 근데 단서 드러났어. 다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도 부담률을 높일 수가 있단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갈 수 있고 더 나가서 토지 수유자나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예, 토지 수유자나 조합원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때는 몇 퍼센트도 초과할 수 있다? 60%를 초과해서 토지 부담률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맨 밑에 보시면 간선도로의 부담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환지계획 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 구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를 설치할 때는 어디다 설치한다? 이 안에다가 외부와 연결된다 그랬으니까 도시개발구역 밖에도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도록 되는 거. 이게요. 밖에도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면서 이 안에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데 이 도로가 자 무슨 도로랍니까? 간선도로인데 너비가 얼마나 된답니까?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수유자는 뭘 내놓으면 되고 자기들은 그 토지를 땅을 내놓으면 되고 그 도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죠? 공사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너비가 25m 이상 되는 간선도로를 설치하는데 그게 환지계 구역 밖에 있는 지역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하면 이 도로는 토지 수유자들은 토지만 내놓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이라고 하지 않고 보조라고 했습니다. 보조는 일부만 더해주겠다라는 뜻을 갖잖아. 좀 이왕이면 좀 팍팍 밀어주시. 말은 싸가지 없이 써놨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자, 옆 페이지 지분 쪼개기에 대한 환지 지정 등의 제한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죠? 지분 쪼개기라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자, 종전의 땅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분들에게 뭐죠? 새로운 땅을 주겠답니다. 근데 이 중에 뭐 한 사람 있죠? 큰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분들은 뭐 하더냐? 이 면적의 규모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전의 땅의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데 면적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 바꿔주는 면적은 50%로 줄여서 준다. 왜 50%죠? 나머지 50% 땅은 다 뭔가요? 아까 말한 채비지 보류지로 뺏겨버리고 도시개발하는 뒷땅으로든지 그런 비용으로 뺏기고 또 일부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업비로 비용으로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땅보다는 새로운 땅을 받는 게 반으로 줄어드는데 근데 문제는 종전에 있던 땅을 가진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게 이 사람이 2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다면 종전에 땅 200제곱미터야 이 사람에게 환지로 이걸 준답니다. 그럼 이때 반으로 줄였으니까 이게 얼마면 돼? 100제곱미터만 딱 주면 좋겠죠. 그럼 200제곱미터 가진 사람에게 반으로 줄여서 100을 주면 이게 조건에 딱 맞는 거죠. 이걸 적응한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100에서 200에서 100으로 줄였으니까 줄여준 거잖아. 그걸 줄여줬잖아. 근데 줄인 게 아니고 그게 원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반으로 줄여주는 게 맞다면 그게 딱 맞는 조건에 맞는 거니까 그게 적응한지죠. 그래서 200을 가진 사람에겐 100을 주는 게 딱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얼마짜리 땅을 가지고 있더냐? 이건 150제곱미터 땅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하죠. 그럼 150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데 이건 얼마짜리죠? 규격이 딱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죠. 그럼 이것도 100이고 이것도 딱 케이스가 100이야. 사이즈가. 그럼 150을 가진 사람에게 딱 이제 아니다. 150 하죠. 300제곱미터를 가진 사람을 가져야죠. 그럼 300제곱미터 가진 사람한테는 반으로 딱 줄여주면 얼마나 줘야 됩니까? 150을 줘야 되죠. 300을 가진 사람한테 150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땅의 면적은 얼마밖에 안 된다? 10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이라는 건 초과돼 버렸잖아. 그때 초과될 때는 이분한테 어떻게 준단다? 야, 나머지 100만 너는 받고 100만 하나 가져가고 50 초과되는 건 현금으로 받아서 떠나라. 이걸 감환지라고 합니다. 원래 받아야 될 건 300제곱미터의 반인 150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적응환지야. 150이. 근데 150을 못 주니까 너는 100만 가져라. 그럼 나머지 50만큼 못 받는 거죠. 이게 면적을 줄여서 받는 감환지가 된 것이고 그 줄여서 받은 것만큼 50제곱미터는 손해봤잖아. 못 받았으니까 그건 돈으로 채워줄게. 청산금 교부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감환지일 때는 청산금 교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50은 못 받게 됐잖아. 그럼 차라리 이렇게 300으로 받느니 어떡하자? 쪼개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래서 얼마씩? 150, 150으로 쪼개버려. 그럼 75짜리는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두 개를 받잖아. 청산금 받고 떠나는 것보다는 땅을 많이 받을수록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필지 토지를 큰 걸 뭔다? 두 필지로 쪼개가지고 한 필지는 지가 갖고 있고 나머지 한 필지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아버립니다. 어차피 돈 될 땅이니까 그 이익이 날 만큼은 가격을 높여서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필지를 구분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여튼 나중에 환지를 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막자라는 게 바로 이거 지분 쪼개기에 대한 환지 지정 등의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제한하죠? 첫째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착해서 공람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귀한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람을 하죠. 또는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를 하는 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람한 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공고하는 날 또는 누가 정한다? 그 투격제로 해서 시행 예정자의 요청에 따라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투기 바람이 불 것 같으니까 이 날부터 기준일이라는 것 좀 정해 주십시오. 라고 정해지는 날. 이 날을 뭐라 부른다? 기준일이라고 부르고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무슨 짓을 했다? 지분 쪼개기라는 걸 했다면 그 지분 쪼개기로 취득하는 사람들의 땅에 대해서는 뭐 하겠답니까? 그런 현금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그냥 환지를 주지 않고 돈 주고 떠나버리거나 환지를 주더라도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사람이죠. 한 필지 토지를 갖고 있던 걸 두 필지로 쪼개버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쪼갰습니까? 바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착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날. 그날을 기준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공고가 있는 날. 그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사업 시행 예정자가 지정권자한테 기준일을 좀 정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정권자가 기준일 하고 정해진 날. 그날 다음 날부터 기준일 다음 날부터 무슨 짓을 했다? 그렇게 필지를 분할해 버렸다면 그래서 이걸 팔았어? 그럼 취득한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 돼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지를 받더라도 원래 받을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저 귀퉁이 저 쓰레기 매립장 옆에 같은 이런 땅으로 주는 거 이것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그 기준일 다음 날 취득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갑자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주로 무슨 짓이 벌어집니까? 그 박스 속에 있는 가나다라라는 네 가지가 벌어질 때 그때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런 자들은 그런 제대로 환지를 주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저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눈다, 세 필지로 나눈다, 네 필지로 나눈다. 그리고 한 필지 주인만 지가 갖고 나머지 필지를 다 기준일 다음 날 팔아버렸습니다.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주택으로 전환했다. 옛날에 83년 이전에 이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단독주택 개념이잖아.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다세대로 쪼개가지고 지분이 여러 개로 늘어나가지고 환지로 받는 땅도 여러 개로 받을 수 있게 했죠. 다가구는요. 한 사람이니까 원칙은 환지도 하나야.
근데 다세대는 소유자가 여러모로 나눠진 거니까 받는 것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쪼개기 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대지 안에 토지하고 건축물이 한 사람 소유였는데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잃어버리면 두 사람이 돼버립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분리할 수 있거든요. 소유권을. 그럼 두 명에서 환지 받는 것도 두 장을 받는 거 이거를 방지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낮에다 건물을 새로 져가지고 다세대 같은 걸 새로 져가지고 소유자들을 여러 명으로 늘려버리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같은 걸 지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한마디로 증가되는 짓을 할 때는 언제부터? 기준일 다음 날부터 그런 소유자가 증가되는 짓을 할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환지 방식을 할 때 가격은 어떻게 평가할래? 자, 방법은 특도 시장운수 조성 평가할 때는 위에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라고 되어 있죠.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란 말이 참 애매하게 써놨어.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 환지방식에서 가격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랍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 바로 그게 누구죠? 괄호 속에 감정평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자 평가 먼저 거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가격을 결정한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환지계획 인가. 자, 작성된 환지계획 누구한테 인가받을래? 라는 얘기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였으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청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나머지니까 지방 공공기관이나 정부처령이나 지방공사나 나머지 민간 시행자 이 사람들이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말이야.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빼고 나머지들 모든 시행자들 곧 뺀 나머지 시행자들은 환지계획을 작성했으면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을 것.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아까 실시계획은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그랬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가는데 여기는 환지계획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을 때만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인가권자가 실시계획은 지정권자가 하고 환지계획은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구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다만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지만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아니한다. 그 경면상이라는 게 괄호 속에 박스 맨 밑에 들은 동그라미 1, 2, 3 하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도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땡 틀린다. 그래서 환지계획의 경면 변경이기 때문에 인가받지 아니한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냈던 건 동그라미 3번도 났었어.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할 때 이때는 환지계획의 변경이지만 변경 인가받는 게 아니라 경면 변경으로서 이거는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입치환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입치환지라는 건 아까 뭐로 준다 그랬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주는 구분소유권으로 주는 거.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는 공유지분. 아파트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아파트 101동 101호 주면서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주잖아요. 바로 그걸 바로 입치환지라고 한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때 입치환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입치환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종전에는 동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의 요건이 아니고 신청 요건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입치환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되지 신청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입치환지 신청할 걸 포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치환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라는 걸 해야지만 된다는 것. 그때 반드시 그러면 입치환지 줄까요? 아니, 거기 입치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입치환지 신청 못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번 하고 나오는데 그중에 1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는 입치환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라는 게 얼마일까? 바로 입체한제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입체한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있었죠? 이렇게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입체한제를 신청 못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의 권리가액을 평가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냐라고 권리가액을 했더니 이게 7천만 원 하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즉 권리가액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종전권 20억이지만 아까 여기다가 뭘 적용한 거? 비례율을 적용했을 때 가격이 얼마란다? 30억 이렇게 평가받는 거. 따라서 종전했던 땅에다가 이걸 이건 원래 5천만 원짜리였는데 거기다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권리가액이 7천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사람한테 뭘 주겠대? 입체한제를 신청하겠대. 그럼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럼 아파트를 짓는데 이 아파트의 한 개동의 요 가격 얼마다? 이건 1억이랍니다. 그러면 종전에 토지했던 권리가액은 7천만 원인데 새로 주겠다는 이 아파트 입체한제로 주겠다는 아파트 가액은 얼마란다? 1억이랍니다. 그러면 이 권리가액이 이 아파트 값이 얼마죠? 100분의 70밖에 안 되잖아. 이건 1억짜리, 이건 7천만 원짜리 평가된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굳이 입체한제 준다면 자 1억짜리 아파트인데 종전 권리가액은 얼마? 7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 하면 되죠? 3천만 원 더 내놔. 3천만 원 내놔.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 줄게. 이렇게 입체한제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한대요. 얼마면? 종전의 권리가액이 요 새로 조성되는 입체한제로 주겠다는 최소가액인 1억에 100분의 72회밖에 안 된다. 이게 1억짜리인데 요거는 7천만 원 이하다. 이게 100분의 70이 되죠? 7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리고 1억짜리 아파트인데 요거는 권리가액이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이것밖에 안 된대. 그러면 그자는 입체한제 대상으로 한다 안 한다? 제한하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입체한제 신청 못해. 왜? 차익이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70% 이하밖에 안 되면 이 권리가액과 새로 주는 입체한제 가액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때는 안 된다. 70% 이하면 이자는 입체한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뭐가 있었다? 주택이 있었고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권리가액이 설령 5천만 원이 되더라도 그때는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되죠? 그래도 이 사람 뭐 할 수 있다? 입체한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택을 가진 토지 소유자 둘 다 있어야 돼. 토지도 갖고 있고 위에 주택도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입체한제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5천만 원밖에 안 돼도 1억짜리 아파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액 5천만 원을 내놔야 되겠죠. 지금 5천만 원 내놓는 걸 조건으로 해서 입체한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속에 있는 그 두 가지는 꼭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그때 밑에 동그라미 3번 외곽으로 3번 밑에 중간 밑에 그 페이지에 202페이지 입체한제 신청기간이 나옵니다. 입체한제 신청기간은 실시계획의 내용 등을 토지소유지당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체한제 신청하세요라는 기간은 실시계획 등의 내용을 통지했죠. 그래놓고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주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신청기간을 더 연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60일 이내인데 20일 연장하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그럼 입체한제 신청이 들어오면 원래는 어떻게 준다? 원래는 1주택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한 회생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원래는 1주택만 공급하고 또 하나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냐는 2명 이상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그때도 1주택만 주는 게 원칙이란다. 근데 다음 페이지 예외라는 게 중요하죠. 수도권 과밀업자권에게 위치하지 않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수익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린다. 예, 다 줘요. 또 하나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채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도 다 드린다. 세 번째 공공시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여자들은 공공시행자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단다. 그까지. 자, 그 밖에 나머지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뭐가 끝났어? 여기까지가 환지계획과 관련된 게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환지 예정지라는 게 뭐고 환지 처분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머지는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